그래서 야, 그 뭐 중국이 저기 그 공작이 실패했나? 네, 공작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판이 안 되는 판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12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구도랑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현직 대통령한테는 문서를 보낸 적 없고요. 후보 시절인 사람들한테 2명한테 문서를 보내서 둘 다 당선이 됐어요. 저 때문에 된 건 아니고. 박 대통령 때는 제가 공을 좀 세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문서 보고한 사람이 제 이름으로 고스란히 보고했는지 모르겠어. 그 바닥이 험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는 또 자기 걸로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표절 정치판은요, 표절범 양아치 천지입니다. 표절범 양아치들의 그냥 게임이에요. 그냥 그건 뭐 저기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다 똑같아. 남의 아이디어 가로채서 자기 거인 것처럼 표현하고.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막 그 안철수 쪽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뭐 이상한 사람들 끌어들이고 막 이럴라 그래서 그게 9월쯤 됐나? 8월 말인가? 안철수랑 이제 삼각구도 갈 가능성이 있을 때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안철수가 20%좀 가져간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안철수가 20%좀 가져가니까 박 대통령은 41%를 목표로 해서 뛰면 된다. 3파전 41%. 그러면 안철수가 출마를 하면은 최다 득표로 당선되고 41이니까 안철수 20, 문재인 40, 문재인 39. 안철수가 주저앉으면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고유표로 41을 구축해 놓으면 안철수의 표가 딱 반분이 돼서 10%는 문재인한테 가고 10%는 박근혜 후보한테 갈 거다. 그래서 박 후보가 51%에서 52% 사이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3파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유표를 다지는 방식으로 가야지 내 표 안 뺏겨보겠다고 표 기반 넓히겠다고 지금 산토끼 잡으러 돌아다니지 마셔. 그냥 콘크리트 고유표 41% 목표로 그냥 그 열혈 이 보수 열혈 자유진영을 그냥 굳히세요. 그런 보고서였어요, 그게. 근데 51.6%가 됐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충고를 한 지 한 3, 4개월 후에 치러준 대선에서 51.6%가 나왔죠. 3개월쯤 치렀을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그런 얘기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윌리엄 라이가 딱 그 형세거든. 이게 지금 자기 콘크리트로 다져놓은 게 35에서 40이에요. 그러면 뭐 저기 아까 말한 그 국민당 후보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 그다음에 무슨 테르고 이렇게 해서 빅텐트를 치는데 성공해서 거기 후보가 단일화되면요. 거기서 한 10에서 15%가 튀어나와 버려요. 왜냐면 국민당 후보로 단일화되니까. 그때도 전 단일화되면 안철수로 단일화되지 않고 문재인으로 단일화될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본인이 알고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평양과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을 100번 선호할 거다. 뭐 감히 제가 문재인 후보께서 평양과 베이징에 낙점을 받았다. 뭐 이런 주장 아닙니다. 문재인의 뜻과 상관없이 평양과 베이징이 문재인을 선호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형세로 보면 만약에 그 동네에서 단일화되면 문재인으로 되기 때문에 안철수 표가 갈라진다. 똑같죠. 대만도 똑같습니다. 이게 빅텐트 단일화가 되면 국민당의 후인가 뭔가 그 인간으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나머지 쪽에서 이게 표가 갈라져 가지고 라이칭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칭도가 50%를 넘게 된다고. 똑같은 형세예요. 2012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구도하고. 그래서 형세 자체가 중국이 공작하기가 참 어려운 형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저쪽 그 지금 야권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 내 조직이나 건져야겠다. 나도 출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이. 예. 근데 민진당이 지금 진영이 좋아요. 예, 부총통 런닝메이트가 이게 세련된 미국통 샤오비 킴인데, 최근까지 주미 대만 대표를 했죠. 천수해변 전 총리 때 여성 그 통역사를 했는데, 뭐 소문에는 천수해변의 정부였다 뭐 이런 소문도 있지만, 뭐 정부였는지 아닌지 저 허리 아래는 모르겠고, 브라이트한 여자고 입장이 괜찮아요. 그 샤오비 킴이. 대만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서 다녀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까지 마친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통이에요, 그냥. 예. 근데 굉장히 세련됐고 관점이 안정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만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맞는 얘기죠. 정확한 얘기예요. 이렇게 아주 그 제대로 그 틀이 잡힌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의 그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십시오. 예, 인터뷰를 보시면은 이 사람의 그 공력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예, 상당히 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정돼 있고 공력이 있고 여성이고 영어에 아주 능하고 그러니까 표를 걷어들이는데 유리하죠. 예. Xiao Mei-chin was originally Taiwan's representative to the U.S., and she had a set of strategies for Taiwan's future development. We have to forge bipartisan and unified support for Taiwan. We cannot afford to let Taiwan become an issue of partisan difference in American politics. So everything we do it in a bipartisan way. We do it in a way that maximizes support from our friends across the board,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 Washington, D.C. Several analysts believe that Xiao is Taiwan's best ever representative to the U.S. 예, 그러니까 미국 통이고, 자기 어머니가 미국인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고급 인재고, 그리고 저렇게 안정된 관점을 갖고 있고, 표를 긁어 모으는데 아주 좋죠. 모르겠어요. 대중한테 뭐라고 알려지는지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도 브레인이 있다면, 무슨 생각하겠냐.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2024 세계 3대 선거 중에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라오칭더가, 그러니까 라이칭더, 윌리엄 라이가 성공하고, 또 한국 총선에서 윤석열 국힘이 승리했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냐. 한마디로 중국 전략 다 폭망하는 거예요. 이 중국 3대 실패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3대 실패가 서로 맞물리잖아요. 각각의 작동을 하기도 하지만 셋이 서로를 증폭시킨다고 이게.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제 국내 사회경제적 실패, 부동산 금융위기, 지방재정위기, 외국인 투자 감소위기, 수출 감소위기, 성장 정체위기, 실업 고용위기. 이 중국 사회경제 실패가 지금 계속 악화돼 가고 있고 중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실패, 러시아 지원 실패했죠. 중동 불장난 실패했죠. 1대1로 실패했죠. 사실은 제일 큰 실패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밀어준 건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서방의 차이나 디리스킹 움직임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완화시키는 걸 실패했잖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전체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조금 있으면 중국산 그 전기 자동차의 덤핑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 제대로 나오면 중국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이 와중에서 한국은 떠오르고 있다는 게 러시아 브레인들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그 한 8개 분야에서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러시아 브레인도 할 거라고요. 우선 첫째 2개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첨단 분야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 지금 한국이 아마
저거가 저기 뭐죠 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고 이 위기, 이 무서운 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세계 공급망 구조가 바뀌고 있고 제조업 1번지 중국이 깔아앉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세계 석유 가스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고 러시아가 쫓겨났으니까 세계 석유 가스 수급 구조에서 이 무서운 위기 속에서 한국이 크게 경제적인 개발질 안 하고 경제정책상에 빚을 왕창 늘린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좀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있고 환율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 한국이 뭐 환율 그 몸집이 큰 나라가 아닌데 지금 한 8% 정도 인상폭에서 안정돼 있거든요. 아마 유로가 한 3, 4%될 거예요. 4, 5%. 위안화가 이게 6.2에서 7.2, 7.3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안화가 한 14, 15, 16%, 14에서 16%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거는 20% 넘어 있고, 엔화는. 근데 한국은 위안화나 엔화보다 질량이 작잖아요. 몸집이 작은데도 안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라는 거 이제 점점 다 드러나고 있잖아.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경제 위기 잘 타고 넘어가고 있다. 첨단 분야에서 잘 포지셔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지정학 플레이어가 됐죠.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중동 인터마리움, 여기서도 우리 사우디나 UAE랑 잘 지내죠. 여기 핵심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인터마리움,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여기는 우리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서컨마리움, 그러니까 서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바다를 연결하는 이 중국을 포위하는 선, 그러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이 서컨마리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핵심 플레이어예요.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주니어 헤비급으로 성장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한 10년에서 15년 걸릴 겁니다. 세계 2위.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아웃이니까 프랑스가 2위가 되고 우리가 3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무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별로 앞길이 안 보여요.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훨씬 좋아. 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2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10에서 15년 지나면. 그러니까 나게 한 해에 한 지금 화폐 계산으로 50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수출하는 안정된 세계 2위. 그러니까 자기 국방비에 거의 준하게 수출할 거예요. 네, 그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한미 핵동맹, 여섯 번째가 한미일 삼국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담론 정신문화의 정상화. 이게 무서운 거지. 정치 담론과 정신문화가 정상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북한 자유화 가능성. 근데 러시아가 봐도 저 중국이 저렇게 맥없이 자꾸 뒤로 물러나면 어느 순간에 북한 자유화된다. 그럼 북한 자유화된다는 얘기는 한국이 북한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결국 한국의 일부가 되는 거다. 실질적으로는 체제가 동일하고 한국의 영향 많이 받고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탈북자만 해도 근 4만 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북한 사람들이 다 한국이 어떤지 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자유화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이거 원수지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뭐 러시아에 그래도 아무리 그게 생양아치 깡패 핵무장 양아치 깡패 무슨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라는 타이틀을 걸은 거기에도 브레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브레인이라면 그런 거 보였을 거고 그게 요번에 푸틴의 저런 알랑방고로 나타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림을 좀 재밌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태극기가 보통 우리가 오늘 태극기를 보고 빨간 건 북한, 뭐 파란 건 남한,
그 다음에 뭐 4대 뭐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 이렇게 네 나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가운데 들어있는 거가 이게 한미동맹 기반 군사지정학 우리 기본 존재 조건이에요. 앞으로도 한 100년도 그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예민한 군사지정학적인 핫스팟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태극기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동맹 기반 군사지정학이 가운데 빡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건자리 좌상에다가 이제 건을 올려놨는데, 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관념이나 위로 떠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관념이나 위로 뜨는 게 이렇게 저 자리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저는 건을 오른쪽 우하로 내리고 곤을 위로 올려야 된다고 봐. 그 위로 뜨는 거하고 차분하게 깔아앉는 거가 이렇게 그래야 교류가 되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면 이제 왼쪽 좌상기에 차분한 현실적인 거, 세계 시장과 경제 발전. 오른쪽 우하기에는 정신과 비전, 그러니까 정신 문화와 사회 심리 그런 거죠. 왼쪽 아래는 이제 그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주국방, 와우 자주국방 함께 또 따로. 오른쪽 위에는 이제 물이죠. 물처럼 흘러야죠. 정치와 시민 대중의 움직임은 물과 같이 유연하고 유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 때 만약에 우남이승만이 저 빨갱이는 다 죽여 그래가지고 한 500만 명 혹은 100만 명 무참하게 학살을 했다 그러면,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하면서 뭐 하면서 한 5만 명 무참하게 어디 끌고 가서 땅에 묻었다. 박정희 시대 때. 그러면 한국이 온전할 수가 없죠. 유순한 거거든. 두 분 다 굉장히 유순하고 점잖은 분들이에요. 너그럽고 관대한 거예요. 그때의 군사적 정치적 위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고 유순한 정책을 핀 거예요. 그 정치라는 것도 그 시민 대중이라는 건 그렇게 유순해야 돼요. 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물처럼. 그렇게 이제 이 네 개가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나라 꼴이 갖춰지니까 요새 인구 절벽이 제일 문제긴 하지만 이 태극기 게임이 딱 이제 틀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한 70여 년 이제 달려오면서. 그런데 이제 타이완이나 우크라이나 폴란드도 결국 이런 게임이라고. 가운데다가 가치 기반, 동맹 기반 군사지정학이 들어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가스밭들이니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계시장 경제발전 이게 있어야 되고,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아이덴티티,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문화, 사회심리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글로벌 핫스팟이니까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라는 문제가 또 고민이 있는 거고, 이런 걸 다 아울러 가지고 유순하고 합리적으로 정치가 돌아가야 되니까 정치 리더십, 그 다음에 시민 대중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국과 같이 이 글로벌 핫스팟은요, 가운데에 자기의 군사지정학적 혹은 군사지리적 운명이 놓이는 거예요. 가운데. 그 운명에 의한 동맹관계가 놓이는 거예요. 가치 지향성과. 그거가 딱 가운데가 잘 잡히면, 그러고 나서 네 개를 잘 잡아 돌리면 이제 살아갈 때 뭐 좀 번듯하게 살 수 있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태극기 게임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